가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지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40) 년 전, 먼 이국 땅의 포성이 한반도에까지 들려오기 시작했다. 1964년, 미국은 베트남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결정했다. 동남아시아 반공의 보루, 월남을 지킨다는 명분이었다. 사실상 북베트남과의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 존슨은 세계 23개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자유우방이라는 동맹의 이름으로 함께 싸우자는 이른바 모플레 캠페인이었다. 그 중에 한국이 있었다. 오늘날 우리 자유세계가 명심해야 할 일은 월남 문제가 결코 월남 한나라의 자유와 평화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로 자유아시아 전체의 안전과 평화에 직결된 문제인 동시에 자유아시아 전체의 안전과 평화, 그것이 한국의 파병 명분이었다. 미국의 요청이 있은 지 불과 넉 달 후 한국 역사 최초로 군의 국제무대 진출이 시작됐다. 64년 9월 이동외과병원 등 140명의 한국군이 베트남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이듬해 2월엔 수송과 공병 담당 비둘기 부대가, 3차부터는 전투병력이었다. 65년엔 청룡과 맹호부대가, 66년엔 백마부대가 연이어 월남으로 향했다. 네 차례의 파병 끝에 월남에 배치된 한국군은 무려 5만여 명. 한국은 전쟁의 두 당사국을 제외한 최대의 파병국이었다. 기타 우방군보다도 3배나 많은 규모였다. 우리가 5만 대군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정말 알토란 같은 전투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요, 55만, 57만이 들어갔다 하는데 그 중에서 전투병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40명에서 5만 대군까지 불과 2년이었다.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상정되던 그날, 국회 사상 처음 논의되는 생소한 안건에 의원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였다. 우리 한국은 반공국으로서 군대를 파견해 월남을 돕는데 전적으로 찬동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5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이라도 보내겠다고 적극성을 띱시다. 군인의 인격면을 고려해서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을 써서 편성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또 의리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국제적인 신의 의리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 마음속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큰 덕을 본다. 이 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 하는 걸 생각을 했고, 또 그때는 모든 비용이 미국이 다 됐고, 이래서 뭐 크게 반대는 없었어요. 여당도 야당도 파병 자체에 큰 반대는 없었다. 그런데 의원들이 유독 많은 관심을 보인 문제가 있었다. 우리들 자녀가 전쟁에 피 흘리고 이익은 제3국인 일본이 본다니.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대국 사람이 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물자 구매는 일본에서 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으로선 이례적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반기를 든 이가 있었다. 서인석 의원. 그러나 외로운 싸움이었다. 반응이 아주 말하자면 제가 고립했다고 그럴까? 아주 혼자만 되는 거. 고립했다. 지금 우리가 전투병을 파병하면 월남
공화국군하고 한국군하고 미국군이 단시일 내에 정세를 호전시키고 급속히 정세를 호전시키고 단시일 내에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의견에 찬성하지 못하거든요. 8월 13일 오후 전투사단 월남 2년간 4차례의 파병은 국회에서 큰 무리 없이 통과됐다. 101, 91 직원 사망자 5천여 명, 부상자 만여 명이라는 큰 희생을 낳았던 베트남전은 그렇게 시작됐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불과 10여 년 만이었다. 그때만 해도 아주 소위 냉전 구조가 확고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 하면 예 좋습니다 이런 거지, 미국 하는 거에 대해서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의식이 안 된 거란 말이죠. 미국을 비판하는 게 무슨 큰 죄나 짓는 것처럼 됐으니까. 반정부, 반전쟁, 반미란 거는 그건 생각할 수 없었죠. 그거는 반공법 제1호로 그냥. 박 대통령은 유시를 통해서 자유월남에서 공산 침략을 막지 못하면은 한국의 안전보장도 기약할 수 없다고 말하고 월남으로 떠나는 전투부대는 육군 맹호부대 14,000여 명. 해병 청룡부대 6천여 명, 그리고 백마부대 14,000여 명으로 결정됐다. 당시 선발 지침서. 원칙은 지원, 사병은 국민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명시됐다. 하월을 원하지 않는 장병들은 부대 편성에서 제외하겠다. 국방부가 공표한 방침이었다. 또 김성은 국방장관은 전 장병들로부터 지원서를 받아 보낼 것이라고 국회에서 공언했다. 전부 다 지원에 의해서 간 거라고 그러는데, 지원해서. 가령 맹호부대에서 맹호사단이 간다 해도 맹호사단에서 지원을 안 했거나 부적격자는 제외시켰으니까. 가는 것 하면 기분 좋게 오고, 월남 도착한 사람들 내가 이제 영접을 다 했으니까, 진직이 되어 온 사람들 영접했으니까 전부 다 기분 좋게 오고, 상징거리고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부 다 명랑한 얼굴 오고. 장병들의 얼굴에는 오직 이기고 돌아오겠다는 신념만이 굳어 보였습니다. 이기고 돌아오겠다는 신념에 찬 명랑한 얼굴들. 그들은 과연 자발적으로 생사를 알 수 없는 전쟁에 나섰던 것일까? 취재진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광주 전남 지역 참전 군인들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당시 정부의 공언과는 다른 것이었다. 총 308명 중 차출이라고 답한 사람은 34%에 달했다. 그중 27%는 지원이 아닌데도 지원서를 썼다고 대답했다. 그중 3분의 1 이상은 지원서도 강제로 썼다는 것이었다. 조국의 이름으로 뽑힌 용사들,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리고 왜 월남으로 가야 했는가? 설문조사를 하는 한편으로 우리는 그중 한평 지역을 방문, 한 달에 걸쳐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 응한 참전군인들은 모두 28명, 그중 18명이 지원이 아닌 차출이라고 했다. 한 대대가 지목되면서 그 대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장병 그대로가 이제 갔던 것이죠. 그때 당시 구사단 전체에서 147부터 잘랐어. 우리는 115, 2라 뭐 딱딱도 못하고 끌려가 버렸지. 안 되니까 차출됐으면 어쩔 수 없이 가야지. 좀 뭐 탄력이나 하고 그런 거 몰라도 그 지원서를 갖고 다니면서 지원서를 강제로 하는 거예요. 누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중대장님이 당신이 먼저 지원서에다 작성을 해놓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것이냐. 우리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가야 된다. 생각지도 못했던 국가의 부름이었다. 전쟁터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다. 그러나 한 번 내려진 국가의 명령은 번복되지 않았다. 월남을 가려면 심폐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심폐검사를 받아서 혈압이 높은 사람도 안 가잖아요, 원래. 그 혈압이 높은 사람은 그 온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혈압을 또 올라간다고 술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서 떨어지기 때문에 술도 먹고 심폐검사를 했거든요. 저 자금 나가가지고 근육이 떨어져가지고 백발이 깨져버렸거든. 그래갖고 시방 여기 눈태 여기 숭계도 있어 지금 여기 백박 여기가 숭계도 있고. 아이 그래도 그 숭계태 있고 정신이 올바치 안 해도 그냥 한 번에 지우는 것이라니 날짜된 그냥 그대로 그냥 끄집고 가버리더만이. 그다음에 그 사람이 몸이 허약한 체질이었는데 빼빼 몰랐지만 그래도 소용없어. 의무지대에 가서 인계를 맞춰갖고 그대로 시급한 거예요. 다 갔어요. 결국 탈영을 선택한 이들도 있었다. 당시 주월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 파워를 앞둔 부대의 탈영병 수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제일 많은 날이 거의 한 50명 가까이 도망가 버려가지고. 일기 사단에서요? 그렇지. 굉장한 분이요. 하루 매일 도망자가 나. 그러면은 그 당시에 소위 그 돈 있고 뺏기는 사람은 또 무지하게 손을 썼겠네요. 물건이지 그거. 물건이야. 집안에 삼촌이나 이제 작은아버지나 삼촌이나 누가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국절, 중절 그러지. 근데 어쩌다가 거절 있고 그러지. 전문대 다니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오병 구성원이 거의 90%가 못 배운 사람들이 또 힘없는 사람들이고 또 이런 얘기는 할 얘기는 아니지만 또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월남에 딱 차출이 되면 그 부대에서 전체적으로 차출을 이제 당한다. 예를 들어서 부사단 또 이제 병마 하면은 힘있고 능력 있는 어떤 방법으로 다 빠져나갔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빠져나간 사람이 있는 반면 자발적으로 지원한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왜 스스로 전쟁터로 나섰는가? 또 월남을 가면 그 돈을 벌어온다는 거 그게 가장 많이 작용했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여기 갈 때는 자유와 소를 위해서 간다고 했지요. 그러면 다 돈 보고 갔지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6월 17일부터 말일까지 전국에 걸쳐 실업자의 등록을 실시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전쟁터로도 가야 했던 청년들. 그 뒤엔 실업률 30%라는 암울한 현실이 있었다.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땅엔 어딜 가나 끼니를 굽는 이들이 있었다. 헌데 월남에 가면 적지 않은 돈이 주어진다는 것이었다. 해외 파견 근무수당이라는 이름의 돈이었다. 병장수당 한 달에 54달러, 당시엔 쌀 3가마 값이었다. 전쟁터로 가는 병사들의 수첩엔 심지어 살찐 황소 한 마리가 등장했다. 몇 개월만 아끼고 모으면 장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돈이 하도 기원판이라 돈을 벌어오면 시골에서 어떻게 끊임없는 사람이 한 집에 한 집건 만나요. 66년도 이 무렵에 제대에서 나와봤자 뭐 못하는 것도 없고 누가 뜻뜻하게 받아들일 사람 없고 그러니까 안 죽으면 돈 번다 이 말이야. 안 죽으면 돈을 번다는 전쟁. 더욱이 60% 이상의 장병들은 당시 국가가 말한 전쟁의 명분을 의심하지 않았다. 장병 여러분들의 무은 장구를 거듭 기원하면서 영광의 개선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화야흐로 조국의 안전과 민족의 번영이 시작되는 날. 파월 전투부대의 출정식은 대대적인 국민적 축제로 거행됐다. 자유의 용사가 가는 길엔 이기고 돌아오라는 깃발만이 물결쳤다. 그런데 그 중엔 그저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손이 있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달려온 어머니. 전쟁에 남편을 잃고 이젠 먼 이국의 전쟁터에 아들을 보내야만 했던 어머니. 살아 다시 만날 기약조차 없는 길이었다. 침묵, 조용했습니다. 조용하게 총만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2,000명이 타고 가면서 조용한 그 병사들의 침묵이 상당히 지금까지도 40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울리는 거 보면은 어떤 목숨이 지금 달린 전쟁터로 나가는 그 심정이 무거웠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름조차 낯선 땅 베트남. 이후 장장 8년 이상을 32만의 청년들이 침묵 속에 그렇게 떠나갔다. 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이끌었던 해외 근무수당. 그 돈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국회 속기록에서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1차 파병 때만 해도 의원들은 수당을 깎자고 주장했다. 헌데 2차 때엔 그 수당이 너무 적다며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배경엔 미국이 있었다. 자기네들이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군이 여기 올 것 같으면은 한국군이 한국에서 급여받는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겠습니다. 2,000명씩이나 가는데 또 장군도 가는데 그 비용을 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그 당시 낼 수가 있으면 재정적 부담이 너무 많다 이게야. 그 당시 지금 보릿고개라는 걸 알아요? 보릿고개. 수당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전해온 주한 미군 사령관 하우즈요. 하우즈에 따르면 1차 파병 때만 해도 한국군의 수당은 한국 정부가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헌데 불과 넉 달 뒤 미국은 입장을 바꿨다. 수당을 미국 정부가 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미국이 한국을 전쟁에 불러들이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한 제야 인사로부터 미국의 의도에 대한 중요한 증언을 듣게 된다. 당시 파병 문제로 미 대사관의 하비부를 만났다는 강원용의 얘기다. 그분이 이제 한국 대사관 떠나서 월남 대사로 가게 되는데 월남 대사로 떠나던 전날 밤에 내가 저 오재경 씨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나보고 밖에 나가자고 해가지고 도청을 의식해 건물 밖에서 하비부가 해준 충고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절대로 이 월남 이 문제를 가지고 나서 반대하고 하지 말아라. 이거는 미국이 결국에 한국 군인이 필요한 게 꼭 필요한 무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 결국에 불란서가 싸우다가 나가고 미국이 다시 들어오니까 이게 백인하고 황인종 전쟁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미국으로서는 이걸 면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전쟁을 해낼 수 없다. 그러자면 황인종인 나라에서 전쟁에 참여를 해줘야 된다. 인종전쟁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막아줄 황인종의 나라. 그것이 하비부가 말한 미국에게 한국군이 필요한 이유였다. Renewed hostile actions against United States ships on the high seas and the Gulf of Tonkin have today required me to order the military forces of the United States to take action in reply. 64년 8월, 미국은 북베트남에 대한 본격적인 군사 공격을 시작했다. 헌데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더 많은 자유우방국의 깃발로 전쟁의 정당성을 과시하려 미국. 그러나 지원을 요청했던 국가들 대부분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베트남 전쟁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베트남의 독립운동을 저지하기 위한 것, 미국이 프랑스의 식민정책을 이어받기 위한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역사라고 생각했고 싸울 만한 가치가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foreigners. Now they, you know, obviously it was. 이 전쟁엔 두 가지 성격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에선 북베트남과 베트콩에 반대하는 월남의 내전이라는 성격과 한편으론 미국이나 다른 외세의 베트남 침략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침략 전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선 묘안이 필요했다. 64년 말 미 백악관의 비밀 문서엔 그 묘안이 잘 나타나 있다. 제3세계 국가에게 파병 비용을 지불하자는 것이었다. 존슨 대통령은 참전하는 국가면 어디든 차관과 경제 지원, 비용 등을 기꺼이 부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엔 필리핀의 소수병력, 호주의 2개 대대, 그리고 한국군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미국이 혼자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오늘날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전의 모든 참전국을 동맹국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부시는 미군이 아니라 동맹군이라고 하죠.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면 군대를 파병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요청한 23개 나라 중 병력을 보낸 곳은 불과 6개국. 그 중에서도 대규모의 전투병력을 파병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동맹국의 이름으로 사이공에 걸린 깃발들. 그중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미국이 수당을 지급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 정부에게 따로 요구한 것이 있었다.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해서 미국의 수당 지급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 줄 것. 그리고 베트남전은 자유진영의 집단 방위 노력이라는 내용으로 한국 정부가 적극 피할 선전해달라는 것이었다. 정치적, 외교적, 심리적 측면에서 한국군의 참여는 유용했습니다. 바로 아시아 국가라는 점이었기 때문이죠. 단순히 미국이나 유럽 출신의 코카서스 계통의 백인만 싸우는 게 아니다. 황인종인 아시아권 국가도 전쟁에 뛰어들었다.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한국군이 고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베트남전에 참전한 모든 외국군에게도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참전국들 모두가 고용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두 고용된 것입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지만 실은 참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자유아시아 여러 우방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자유민들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결정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재인식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전투병 환송식이 있었던 65년 9월, 초대 주월사령관으로 임명된 최명신은 사실 이날이 있기 전 박정희와 독대, 전투병 파병을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에 보내는 것 같고 말이야. 엄청 뭐 왜 보내냐, 죽으러 간다고 쓴다 하지만 베트남에 가는 건 정말 죽으러 가는 거야, 그게.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걸 미리 알고 가신 거군요. 그건 물론이지. 도저히 전쟁 정상적으로 해가서 승산이 없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최명신의 고언에도 불구하고 박정희가 베트남전에 군대를 보내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서 이제 핵심은 얻어놨거든. 우린 돈이 없다, 이제. 이제 뭐 이것도 만들고 자동차 공장 만들고 종합제철 만들고 뭐 하겠다고 그러는데 첫째 돈이 없고. 61년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그에겐 두 가지 당면한 문제가 있었다. 첫째는 정권의 정통성 결여와 박정희의 좌익 전력이었다. 미국의 정치적 지지를 얻는데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눈을 떠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는 경제 발전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얻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심차게 시작한 경제개발 계획은 시작부터 좌초의 위기를 맞게 된다. 게다가 64년에는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전국으로 번져갔다. 6.3 사태. 정권은 그 졸림마저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박정희 최대의 위기였다.
그 타개책으로 박정희 정권에서 주목한 것이 바로 일본의 한국전쟁 특수. 2차 대전에서 패배했던 일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른바 전쟁 붐이 있었다는 것이다. 야, 이거 월남 파병, 우리가 월남의 파병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 나와서, 근데 지금 농담이지만, 이거 이런 때 우리가 거기서 돈도 벌고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일본의 특수, 일본 놈들이 결국은 한국전쟁 때문에 일본이 아주 완전히 주저앉혔다가 한국전쟁의 특수를 이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간 거예요. 미 백악관 참모의 대화로 박정희가 초반부터 미국의 적극적인 파병 의지를 보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미 2차례의 파병을 한 이후에도 한국은 보다 더 많은 군대를 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 국회를 설득해준 미 대사에게도 한국은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저조한 참여로 난관에 처해 있던 존슨은 결국 파병에 열성적이던 박정희를 워싱턴에 초청하게 된다. 그것은 박정희 정권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한국은 전투병을 파병하는 대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1억 5천만 달러의 차관 등을 약속받았다. 박정희의 파병 의지가 첫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우리가 너무 퍼준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 말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인들은 한국군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보내야 할 미군의 수는 적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군 1인당 군 유지 비용은 미군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연 병력 32만 명의 한국군으로 인해 미국은 25억 달러 이상을 절감하는 셈이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돈의 액수를 우리가 이용을 한다면은 1조 110억 불입니다. 1조 110억 불. 불려가지고 한국에 가져갔다는 게 1빌리언입니다. 10억 불입니다. 1%를 못 썼습니다. 1%. 군대를 10% 보내가지고 1%를 뜯어왔다면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비교적 싸게 먹혔기 때문입니다. 남한군에 지급하는 수당은 훨씬 저렴했고 더군다나 아무도 이 전쟁에서 미국을 도와주려 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한국군 사병의 수당은 심지어 자기 나라를 위해 싸우던 월남군보다도 낮았다. 장교들 역시 다른 아시아국의 수당과 비교하면 불과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당시 각국의 경제 수준에 큰 차이가 없었던 걸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액수였다. 박정희 정권에게 수당액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병사들의 개인 수당을 포기하는 대신 박정희는 경제개발 계획에 필요한 차관과 군수 지원, 군 현대화에 주력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정치적 지지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우려하고 전적으로 의견이 맞아서 이렇게 진행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나보고 그랬어요. 적어도 70년대 전반까지는 박정희를 철저히 박정희 정권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지 말아라. 입대 6개월 만에 차출돼 원치 않는 파워를 해야 했던 한평의 모행원 씨. 그가 제작진 앞에 꺼내놓는 게 있었다. 이거 진짜 66년도에 귀국할 때 받았다는 백마부대의 앨범. 66년도에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음을 상징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연대 서울중앙청에서 베트남의 흔적은 또 있었다. 추억록이라 이름 붙인 한 권의 책. 모행원 씨에겐 훈장보다 더 귀한 전쟁의 유품이었다. 추억록엔 각기 다른 필체들로 채워진 전우들의 흔적이 있었다. 이 사람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고는 그 외에는 이 사람 한나 있었던 게 고등학생이라고는. 중대예요? 예, 아니 우리 소대. 예. 그러고는 전부 국절 중절대. 시리에이션 상자로 겉옷을 입힌 40년 전 빛바랜 추억록.
그 속엔 그저 살아서 고국에 돌아가기만을 꿈꾸던 20대의 젊은 병사들이 있었다. 어머니 품같이 포근한 시트 속 화다닥 일어나 비상의 군장을 꾸린다. 아침 이슬에 찬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오늘도 월남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된다. 오늘은 구정설날. 오늘도 시레이션 한 끼니 짊어지고 수색정찰 나간다. 20여 년의 기나긴 세월을 전쟁으로 시달린 월남국 베트남. 그러나 어느 마을 아낙네의 모습은 그저 평화롭게만 보인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또 무시당하는 전쟁이란 무엇이오? 전쟁을 저주하노라. 전쟁의 도발자를 하늘에 고발하노라. 너무 많이 있어서 이거 월남만 그때 생각을 하다가만 하기가 싫어요. 내 동료들 그 죽는 들 하면서 엄청 울고 하나씩 죽어가면 거기서 눈물 흘리고 그랬던데 이야기하기 싫어요. 진짜 이런 이야기 하기 싫다고요. (40여 년) 전의 그날 그들은 조국을 떠나 낯선 땅 베트남에 있었다. 40도를 넘는 더위와 어두운 정글 속에서 매일같이 이어지던 수색과 정찰.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다는 베트콩. 이른바 전선 없는 전쟁.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것만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사방엔 공포와 불안 그리고 죽음뿐이었다. 은행안에 산악지대에 이제 행군을 하다 보면은 천경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앞에 부기처럼 터져가지고 금방 점심 먹고 화장실에 갔다 온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서 다리가 잘라졌다든가 뭐 그러면서 예, 몸이 산소장이 다 벌어요. 이게 모든 부분 창장 먼저 머리도 같은 다 어깨나 이거 다 담은 것 같아. 두 사람들이 다 당했다네. 뭐 나하고 친했던 사람들만 내가 기억을 한다고 해도 한 30, 40명은 아마 좋게 될 거예요. 같은 중대 안에서. 중대 안에서. 네. 사람이 계속 바뀌고 죽어나가면 또 오고.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됩니까? 왜 남의 나라 전쟁에 피를 흘려야 되냐고요. 평화의 십자군은 그들이 피를 흘리게 한 명분이었고 타도하자 베트콩. 그것은 그들에게 내려진 지상명령이었다. 다만 우리 한국군에 대해서 특히 미국이 원하는 거는 월남군도 그렇고 미군도 그렇고 지금 공산군하고 싸우고 있단 말이야. 공산군하고 싸울 수 있는 군대, 우수한 군대는 누구냐? 한국군이야. 국제적으로 한국군은 6.25 때 한국전쟁도 싸움도 많아하고 아주 정예부대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월남에 와보니까 행편없구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고국엔 자랑스러운 대한남아 무적 다이안의 활약상이 전해졌다.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라고 그들 군대에게 명령할 정도로 베트콩은 한국군을 겁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밀림에 메아리친 이 승리의 함성. 다시 한번 무적 해병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싸우면 이기는 무적의 백만은 베트콩의 지도를 완전 분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약간 윤색된 거죠. 이미 우리 손을 거쳐서. 그리고 그 작전하는 사진들 있죠. 수리탄 던지고. 이거 지금 전쟁이 지나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우리들이 보도병들이 다 가서 연출을 합니다. 어떤 때는 이 사병들이 그 촬영당하는 사람들 어떤 때는 짜증도 냅니다. 이게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왜 전투할 때 이런 장난하는 줄 압냐고. 뭐냐고 막 부틀거리도 하는데. 주월 사령부는 한국군이 베트콩에 맞서 무려 10대 1의 전과를 올렸다고 발표했다.
미군의 2배이자 게릴라전 역사상 유례없는 전과였다. 그렇다면 당시 동맹의 이름으로 파병을 요청했던 미국에선 한국군을 어떻게 보았는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릭 와이드먼 씨. 그는 당시 월남에서 만났던 한국군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었다. 강인한 친구들이었습니다. 한국군은 교전 중에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면 적을 끝까지 추격해서 마지막 한 명까지 사살하곤 했으니까요.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이들이었다고나 할까요? 베트남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군은 자신들이 총을 쏘아대는 대상이 누군지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공산군이 있다고 알려지면 그 지역 아무에게나 총을 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한국군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미국 언론에 실리기도 했다. 이른바 민간인 피해 논란이었다. 아마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겠죠. 그렇다고 내가 가능할 수도 없고, 있었다고 봐야죠. 지나온 이야기니까. 직접 보신 경우도 있습니다. 있다고 그렇게야만 생각합시다. 그림도 싫고. 베트남전의 전사자 110만 명. 그러나 민간인 희생자는 150여만 명. 군인보다 민간인의 희생이 더 컸던 전쟁. 피를 보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 그래요. 같이 그냥 참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 사이로 올라버려요. 그러면 그런 때는 이제 중대장이 시계 기념으로 시계를 건다거나 잡아서 찢어 죽이라는 거예요. 총 쏴 죽이지 말고 대통령 잡으면 칼로 짝짝 찢어 죽이라. 중대장님같이 그렇게 용어시냐마도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 중대를 보고 나니까 이 발목아지 하나 잘라갖고 라고 발목아지 하나 잘라갖고 짊어지고 갔어요. 야,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인간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을까? 세상에, 한국군 부대는 정말 무서웠다. 일부 민간인들은 한국군이 해결한 문제만큼이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너무 잔인해서 민간인의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만 한밤중에 신분증 없이 한국군을 만나는 일이 결코 없기를 바랄 뿐이다.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의무 대신 남의 나라 전쟁터에서 싸워야 했던 한국의 군인들. (40년이) 지난 지금 그들에겐 가해자라는 멍해와 참혹한 전쟁의 기억만이 남았다. 살아남은 노병들에게 월남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었다. 불쌍한 건 병사들입니다. 그들은 반전 세력에게나 혹은 전쟁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비판을 받게 됐으니까요. 사실 병사들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그들은 정책 결정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전쟁에 보내졌을 뿐이죠.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 파병을 통해 많은 정치, 경제적 혜택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 의회와 미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의 명성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특히 아시아나 아프리카, 제3세계에서 한국은 돈을 받고 미국이 시키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한다. 이런 이미지를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전 기간 동안 조국의 관심사는
바로 파월 군인들이 벌어들이는 돈이었다. 정부에선 파월 군인들에게 수당 중 80% 이상을 고국에 송금하도록 조치했다. 월남에서 보내오는 돈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었다. 제가 월남을 딱 가니까 저희 선배님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월남에 계신 분들이, 선배님들이, 야, 월남엔 뭐하러, 소고가 나옵니다. 땅소리가 나와요. 뭐하러 왔냐. 사병은 뒤지러 왔고, 하성하는 고생하러 왔고, 장교는 돈 벌러 왔는데, 뭐하러 뒤지러 왔냐. 쫄병들은 밑에서, 죽냐, 사냐, 그런 길에 섰는데, 진짜 저 지휘관들은 우리 텐트 쳐놓고, 아이스박스에다가 진짜 좋은 거 다 담가놓고 먹고 그렇게 지냐고. 월남서도 돈벌이한 군인들도 많아요. PX라든가 여러 가지 기억하는 보따리에다 기존품 가져와가지고, 그 이익을 얻은 사람 들어있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군인이 돈 맛을 알게 된 것은 월남전 때부터야. 돈 맛을 알았죠. 특히 고급 장교들은 전쟁 가는 뒤에서 고마디 냉장고 내에서 맥주나 마시면서 선풍기 틀어놓고 아무리 더운 열대 지방에서도 아주 화스러운 생활하면서 한 1년, 2년 보내고 돈벌이가 온 사람이 있었어요. 베트남 얼굴도 못 본 사람이 많아요. 전방에서 죽어가는데도. 사병들이 전방에서 죽음과 싸우는 동안 일부 장교들은 돈을 위해 뛰었다. 군수품을 빼돌리는 일부터 심지어 밀수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베트남은 전쟁터가 아닌 기회의 땅이었다. 돈이 그렇게 남아도는데 이게 공짜 돈이잖아요. 서로 가져가려고 보는 놈이 인자 그랬어. 오죽했으면 우리 병사들이 나눠준 소고기 국이, 고기를 가득 차게 할 국이 비스켓을 풀어놓고 양배추 몇 점 풀어놓고 이래가 대충 끓여서 보냈겠어. 그 다 중간에 다 해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대대장 그 양반이 찻대기로 걷다가 팔아먹어가지고 또 들키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죠. 그러면 서로 또 다 도둑놈들끼리인데 다 이렇게 봐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다 뚱뚱거리고 잘 살고 말이야. 옛날에 도둑 아닌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 못한 사람이 바보지요. 시대가 그랬는데. 한국 전쟁 이래 최대의 희생자를 낸 사건, 베트남 참전. 그러나 5천여 명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전선 없는 전장에서 세계 어느 전사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커다란 승리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슬기, 그 의로운 자세가 바로 유신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귀중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베트남 특수로 벌어들인 외화가 10억 달러가 넘는다고 발표했다. 연인은 32만 명의 군인들이 국내로 송금했던 수당만 해도 자그마치 전체의 25%. 이런 전쟁의 성과를 발판으로 한국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계속한다. 박정희는 베트남전 기간 동안 삼선 개헌과 유신에 성공했다. 이후 살아있는 동안 손에서 권력을 놓지 않았다. 먼 이국 땅에서 있었던 전쟁의 상처는 곧 잊혀졌다. 베트남이 우리에게 마치 경제적인 부흥을 준 것처럼 확대해가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준 그늘이라는 것은 원패되어 왔지. 그건 숨겨져 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많은 것을 그것이 가리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국민도 또 그 다음에는 자꾸 근대화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 잊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이 가져온 더욱이 그게 참전했던 사람들의 입은 그 피해라는 것은 우리가 망각한 것이었다.
친구들하고 모일 때는 월남 끊기고 나면은 진짜 정말로 공포 기생, 공포 기생. 나이 먹을수록 그때 딱 그럴 때는 그한테 knows where, who knows where. But I'm strong. 가끔 이제 한 번씩 고려. 어떤 내용이나 내면에서 있었던 일들. 내가 또 올라오면 또 간다, 또 가게 됐구나 하는 그런 공포감. 그런 거. My brother, so on we go. 근데 그것이 묘하다. 그 꿈을 꾸면 군대 생활하는 꿈이 있고 그것이 친구들하고 그것이 묘해. 군대가 있고 처음 작전만 재발을 일고 사람의 주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했던 일을 정당하다고 생각을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고 이거는 어차피 내가 살기 위해서는 또 해야 하는 행위고 생각을 하기가 싫어요. 떠올리면 마음적으로 보면 죽음이 싫어요. 네, 전체가 대체서는 안 들어갈 때 참 이게 싫고 It's a long, long road from which there is no return. While we're on the way to there, why not share? 베트남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이듬해 2월엔 수송과 공병 담당 비둘기 부대가, 3차부터는 전투병력이었다. 65년엔 청룡과 맹호 부대가, 66년엔 백마 부대가 연이어 월남으로 향했다. 네 차례의 파병 끝에 월남에 배치된 한국군은 무려 5만여 명. 한국은 전쟁의 두 당사국을 제외한 최대의 파병국이었다. 기타 우방군보다도 3배나 많은 규모였다. 우리가 5만 대군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정말 알토당 같은 전투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요, 55만, 57만이 들어갔다 하는데 그 중에서 전투병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40명에서 5만 대군까지 불과 2년이었다.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상정되던 그날, 국회 사상 처음 논의되는 생소한 안건에 의원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였다. 우리 한국은 반공국으로서 군대를 파견해 월남을 돕는데 전적으로 찬동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5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이라도 보내겠다고 적극성을 띱시다. 군인의 인격면을 고려해서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을 써서 편성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또 의리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국제적인 신의 의리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 마음속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큰 덕을 본다. 이 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 하는 걸 생각을 했고, 또 그때는 모든 비용이 미국이 다 됐고, 이래서 뭐 크게 반대는 없었어요. 여당도 야당도 파병 자체에 큰 반대는 없었다. 그런데 의원들이 유독 많은 관심을 보인 문제가 있었다. 우리들 자녀가 전쟁에 피 흘리고 이익은 제3국인 일본이 본다니.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대국 사람이 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물자 구매는 일본에서 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으로선 이례적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반기를 든 이가 있었다. 서인석 의원. 그러나 외로운 싸움이었다. 반응이 아주 말하자면 제가 고립했다고 그럴까? 아주 혼자만 되는 거. 고립했다. 지금 우리가 전투병을 파병하면 월남 공화국군하고 한국 그리고 베트남전은 자유진영의 집단 방위 노력이라는 내용으로 한국 정부가 적극 피할 선전해달라는 것이었다. 정치적, 외교적, 심리적 측면에서 한국군의 참여는 유용했습니다. 바로 아시아 국가라는 점이었기 때문이죠. 단순히 미국이나 유럽 출신의 코카서스 계통의 백인만 싸우는 게 아니다. 황인종인 아시아권 국가도 전쟁에 뛰어들었다.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한국군이 고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베트남전에 참전한 모든 외국 군에게도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참전국들 모두가 고용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두 고용된 것입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지만 실은 참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자유아시아 여러 우방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자유민들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결정장애라는 사실을 우리는 재인식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전투병 환송식이 있었던 65년 9월 초대 주월사령관으로 임명된 최명신은 사실 이날이 있기 전 박정희와 독대, 전투병 파병을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에 보내는 것 같고 말이야. 엄청 뭐 왜 보내냐 죽으러 간다고 쓴다 하지만 베트남에 가는 건 정말 죽으러 가는 거야 그게.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걸 미리 알고 가신 거군요. 그건 물론이지. 도저히 전쟁 정상적으로 해가서 승산이 없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최명신의 고언에도 불구하고 박정희가 베트남전에 군대를 보내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서 이제 핵심은 얻어놨거든. 우린 돈이 없다 이제. 이제 뭐 이것도 만들고 자동차 공장 만들고 종합제철 만들고 뭐 하겠다고 그러는데 첫째 돈이 없고. 61년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그에겐 두 가지 당면한 문제가 있었다. 첫째는 정권의 정통성 결여와 박정희의 좌익 전력이었다. 미국의 정치적 지지를 얻는데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눈을 떠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는 경제 발전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얻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심차게 시작한 경제개발 계획은 시작부터 좌초의 위기를 맞게 된다. 게다가 64년에는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전국으로 번져갔다. 6.3 사태. 정권은 그 졸림마저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박정희 최대의 위기였다. 그 타개책으로 박정희 정권에서 주목한 것이 바로 일본의 한국전쟁 특수. 2차 대전에서 패배했던 일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 하면 예 좋습니다 이런 거지 미국 하는 거에 대해서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의식이 안 된 거란 말이죠. 미국을 비판하는 게 무슨 큰 죄나 짓는 것처럼 됐으니까. 반정부, 반전쟁, 반미란 거는 그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그거는 반공법 제1호로 그냥. 박 대통령은 유시를 통해서 자유월남에서 공산 침략을 막지 못하면은 한국의 안전 보장도 기약할 수 없다고 말하고 월남으로 떠나는 전투부대는 육군 맹호부대 14,000여 명. 해병 총령부대 6,000여 명. 그리고 백마부대 14,000여 명으로 결정됐다. 당시 선발 지침서. 원칙은 지원,
사병은 국민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명시됐다. 파워를 원하지 않는 장병들은 부대 편성에서 제외하겠다. 국방부가 공표한 방침이었다. 또 김성은 국방장관은 전 장병들로부터 지원서를 받아 보낼 것이라고 국회에서 공언했다. 전부 다 지원에 의해서 간 거라고 그러는데 지원해서. 가령 맹호 부대에서 맹호 사단이 간다 해도 맹호 사단에서 지원을 안 했거나 부적격자는 제외시키시니까. 가는 것 하면 기분 좋게 오고, 원래 도착한 사람들 내가 이제 영접을 다 했으니까, 진직이 되어 온 사람들 영접했으니까 전부 다 기분 좋게 오고, 상징거리고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부 다 명랑한 얼굴도 오고. 장병들의 얼굴에는 오직 이기고 돌아오겠다는 신념만이 굳어 보였습니다. 이기고 돌아오겠다는 신념에 찬 명랑한 얼굴들. 그들은 과연 자발적으로 생사를 알 수 없는 전쟁에 나섰던 것일까? 취재진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광주 전남 지역 참전 군인들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당시 정부의 공언과는 다른 것이었다. 총 308명 중 차출이라고 답한 사람은 34%에 달했다. 그중 27%는 지원이 아닌데도 지원서를 썼다고 대답했다. 그중 3분의 1 이상은 지원서도 강제로 썼다는 것이었다. 지금 돌아가면 어릴 때는 월남 끊기고 나면은 진짜 정말로 공포기 생겨. 나이 먹을수록 어때? 그럴 때는 그한테 knows where, who knows where. But I'm strong. 가끔 이제 한 번씩 고려. 어떤 내용이나? 연면에서 있었던 일들. 내가 또 올라오면 또 간다, 또 가게 됐구나 하는 그런 공포가 그랬는데. He's my brother, so on we go. 근데 그것이 묘하다. 그 꿈을 꾸면 군대 생활하는 꿈이 있고 그것이 친구들하고 그것이 묘해. 군대가 있고 처음 작전만 제가 될 일이고 사람의 주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했던 일을 정당하다고 생각을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고 이거는 어차피 내가 살기 위해서는 또 해야 하는 행위고 생각을 하기가 싫어요. 떠올리면 마음 쪽으로 가면 죽음이 싫어요. 네, 전체가 대체선 안 가도 참 이게 싫고. I'm alone for one another. It's a long, long road from which there is no return. While we're on the way to there, why not share? 파월 전투부대의 출정식은 대대적인 국민적 축제로 거행됐다. 자유의 용사가 가는 길엔 이기고 돌아오라는 깃발만이 물결쳤다. 그런데
그 중엔 그저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손이 있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달려온 어머니. 전쟁의 남편을 잃고 이젠 먼 이국의 전쟁터에 아들을 보내야만 했던 어머니. 살아 다시 만날 기약조차 없는 길이었다. 침묵, 조용했습니다. 조용하게 총만 계속 닦고 있었습니다. 2,000명이 타고 가면서 조용한 그 병사들의 침묵이 상당히 지금까지도 40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울리는 거 보면은 어떤 목숨이 지금 달린 전쟁터로 나가는 그 심정이 무거웠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름조차 낯선 땅 베트남. 이후 장장 8년 이상을 32만의 청년들이 침묵 속에 그렇게 떠나갔다. 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이끌었던 해외 근무수당. 그 돈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국회 속기록에서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1차 파병 때만 해도 의원들은 수당을 깎자고 주장했다. 헌데 2차 때엔 그 수당이 너무 적다며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배경엔 미국이 있었다. 자기네들이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군이 여기 올 것 같으면은 한국군이 한국에서 급여받는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겠습니다. 2,000명 시장 가는데 또 장군도 가는데 그 비용을 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그 당시 낼 수가 있으면 재정적 부담이 너무 많다 이게야. 그 당시 지금 보릿고개라는 걸 알아요? 보릿고개. 수당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전해온 이는 주한 미군 사령관 하우주. 하우주에 따르면 1차 파병 때만 해도 한국군의 수당은 한국 정부가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헌데 불과 넉 달 뒤 미국은 입장을 바꿨다. 수당을 미국 정부가 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미국이 한국을 전쟁에 불러들이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한 제야 인사로부터 미국의 의도에 대한 중요한 증언을 듣게 된다. 당시 파병 문제로 미 대사관의 합의부를 만났다는 강원용의 얘기다. 시계, 기념으로 시계를 건다거나. 잡아서 찢어 죽이라는 거예요. 초록 쏴 죽이지 말고 대통령 잡으면 칼로 짝짝 찢어 죽이라. 중대장님 같이 그렇게 용어시냐마도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 중대를 보고 나니까 이 발목아지 하나 잘라갖고 오라고 그래. 발목아지 하나 잘라갖고 짊어지고 왔어요. 야,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인간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을까? 세상에, 한국군 부대는 정말 무서웠다. 일부 민간인들은 한국군이 해결한 문제만큼이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너무 잔인해서 민간인의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만 한밤중에 신분증 없이 한국군을 만나는 일이 결코 없기를 바랄 뿐이다.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의무 대신 남의 나라 전쟁터에서 싸워야 했던 한국의 군인들. (40년이) 지난 지금 그들에겐 가해자라는 멍해와 참혹한 전쟁의 기억만이 남았다. 살아남은 노병들에게 월남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었다. 불쌍한 건 병사들입니다. 그들은 반전 세력에게나 혹은 전쟁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비판을 받게 됐으니까요. 사실 병사들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그들은 정책 결정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전쟁에 보내졌을 뿐이죠.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 파병을 통해 많은 정치, 경제적 혜택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 의회와 미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의 명성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특히 아시아나 아프리카, 제3세계에서 한국은 돈을 받고 미국이 시키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한다. 이런 이미지를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전 기간 동안 조국의 관심사는 바로 파월 군인들이 벌어들이는 돈이었다. 정부에선 파월 군인들에게 수당 중 80% 이상을 고국에 송금하도록 조치했다. 월남에서 보내오는 돈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었다. 제가 월남을 딱 가니까 저희 선배님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월남에 계신 분들이 선배님 해병 청룡부대 6천여 명 그리고 백마부대 14,000여 명으로 결정됐다. 당시 선발 지침서 원칙은 지원, 사병은 국민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명시됐다. 파월을 원하지 않는 장병들은 부대 편성에서 제외하겠다. 국방부가 공표한 방침이었다. 또 김성은 국방장관은 전 장병들로부터 지원서를 받아 보낼 것이라고 국회에서 공언했다. 전부 다 지원에 의해서 간 거라고 그러는데 지원해서. 가령 맹호부대에서 맹호사단이 간다 해도 맹호사단에서 지원을 안 했거나 부적격자는 제외시키시니까. 가는 것 하면 기분 좋게 오고, 월남 도착한 사람들 내가 영접을 다 했으니까, 진직이 되어 온 사람들 영접했으니까 전부 다 기분 좋게 오고, 상징거리고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부 다 명랑한 얼굴 오고. 장병들의 얼굴에는 오직 이기고 돌아오겠다는 신념만이 굳어 보였습니다. 이기고 돌아오겠다는 신념에 찬 명랑한 얼굴들. 그들은 과연 자발적으로 생사를 알 수 없는 전쟁에 나섰던 것일까? 취재진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광주 전남 지역 참전 군인들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당시 정부의 공언과는 다른 것이었다. 총 308명 중 차출이라고 답한 사람은 34%에 달했다. 그중 27%는 지원이 아닌데도 지원서를 썼다고 대답했다. 그중 3분의 1 이상은 지원서도 강제로 썼다는 것이었다. 조국의 이름으로 뽑힌 용사들,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리고 왜 월남으로 가야 했는가? 설문조사를 하는 한편으로 우리는 그중 한평 지역을 방문, 한 달에 걸쳐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 응한 참전군인들은 모두 28명, 그중 18명이 지원이 아닌 차출이라고 했다. 한 대대가 지목되면서 그 대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장병 그대로가 이제 그런 것이죠. 그때 당시 구사단 전체에서 147부터 잘랐어. 우리는 1, 5, 2라 뭐 깜짝도 못하고 끌려가 버렸지. 안 되니까 차출됐으면 어쩔 수 없죠. 가야지. 좀 탄력이나 하고 그런 건 몰라도 그 지원서를 갖고 다니면서 지원서를 강제로 하는 거예요. 누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대장님이 당신이 먼저 지원서에다 작성을 물론이야. 집안에 삼촌이나 이제 작은아버지나 삼촌이나 누가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국절, 중절 그러지. 근데 어쩌다가 거절 있고 그러지. 전문대 다니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오병 구성원이 거의 90%가 못 배운 사람들이 또 힘없는 사람들이고 또 이런 얘기는 할 얘기는 아니지만 또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월남에 딱 차출이 되면 그 부대에서 전체적으로 차출을 이제 당한다. 예를 들어서 부사단 또 이제 백마 하면은 힘있고 능력 있는 어떤 방법으로 다 빠져나갔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빠져나간 사람이 있는 반면 자발적으로 지원한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왜 스스로 전쟁터로 나섰는가? 또 월남을 가면 돈을 벌어온다는 거 그게 가장 많이 작용했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여기 갈 때는 자유와 소를 위해서 간다고 했지요. 그러면 돈 보고 갔지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6월 17일부터 말일까지 전국에 걸쳐 실업자의 등록을 실시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전쟁터로도 가야 했던 청년들. 그 뒤엔 실업률 30%라는 암울한 현실이 있었다.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땅엔 어딜 가나 끼니를 굽는 이들이 있었다. 헌데 월남에 가면 적지 않은 돈이 주어진다는 것이었다. 해외 파견 근무수당이라는 이름의 돈이었다. 병장수당 한 달에 54달러, 당시엔 쌀 3가마 값이었다. 전쟁터로 가는 병사들의 수첩엔 심지어 살찐 황소 한 마리가 등장했다. 몇 개월만 아끼고 모으면 장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돈이 하도 기원판이라 그는 벌어오면 시골에서 어떻게 뭐 끊임없는 사람이 한 집에 한 집건 만나요. 66년도 이 무렵에 세대에서 나와봤자 뭐 못하는 것도 없고 누가 뜨뜻하게 받아들일 사람 없고 그러니까 안 죽으면 돈 번다 이 말이야. 안 죽으면 돈을 번다는 전쟁. 더욱이 60% 이상의 장병들은 당시 국가가 말한 전쟁의 명분을 의심하지 않았다. 장병 여러분들의 무은 장구를 거듭 기원하면서 영광의 개선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화야흐로 조국의 안전과 민족의 번영이 시작되는 날. 파월 전투부대의 출정식은 대대적인 국민적 축제로 거행됐다. 자유의 용사가 가는 길엔 4차례의 파병 끝에 월남에 배치된 한국군은 무려 5만여 명. 한국은 전쟁의 두 당사국을 제외한 최대의 파병국이었다. 기타 우방군보다도 3배나 많은 규모였다. 우리가 5만 대군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정말 알토당 같은 전투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요, 55만, 57만이 들어갔다 하는데 그 중에서 전투병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40명에서) 5만 대군까지 불과 2년이었다.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상정되던 그날, 국회 사상 처음 논의되는 생소한 안건에 의원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였다. 우리 한국은 반공국으로서 군대를 파견해 월남을 돕는데 전적으로 찬동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5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이라도 보내겠다고 적극성을 띱시다. 군인의 인격면을 고려해서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을 써서 편성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또 의리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국제적인 신의 의리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 마음속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큰 덕을 본다. 이 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 하는 걸 생각을 했고, 또 그때는 모든 비용이 미국이 다 됐고, 이래서 뭐 크게 반대는 없었어요. 여당도 야당도 파병 자체에 큰 반대는 없었다. 그런데 의원들이 유독 많은 관심을 보인 문제가 있었다. 우리들 자녀가 전쟁에 피 흘리고 이익은 제3국인 일본이 본다니.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대국 사람이 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물자 구매는 일본에서 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으로선 이례적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반기를 든 이가 있었다. 서인석 의원. 그러나 외로운 싸움이었다. 반응이 아주 말하자면 제가 고립했다고 그럴까? 아주 혼자만 되는 거. 고립했다. 지금 우리가 전투병을 파병하면 월남 공화국군하고 한국군하고 미국군이 단시일 내에 정세를 호전시키고 급속히 정세를 호전시키고 단시일 내에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의견에 찬성하지 못하거든요. 8월 13일 오후는 무적의 100만은 대통령 기도를 완전 분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약간 윤색된 거죠. 이미 우리 손을 거쳐서. 그리고 그 작전하는 사진들 있죠. 수리탄 던지고. 이거 지금 전쟁이 지나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우리들이 보도병들이 다 같이 연출을 합니다.
어떤 때는 이 사병들이 그 촬영당하는 사람들 어떤 때는 짜증도 냅니다. 이게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왜 전투할 때 이런 장난하는 줄 아냐고. 뭐냐고 막 투틀거리도 하는데. 주월 사령부는 한국군이 베트콩에 맞서 무려 10대 1의 전과를 올렸다고 발표했다. 미군의 2배이자 게릴라전 역사상 유례없는 전과였다. 그렇다면 당시 동맹의 이름으로 파병을 요청했던 미국에선 한국군을 어떻게 보았는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릭 와이드먼 씨. 그는 당시 월남에서 만났던 한국군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었다. 강인한 친구들이었습니다. 한국군은 교전 중에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면 적을 끝까지 추격해서 마지막 한 명까지 사살하곤 했으니까요.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이들이었다고나 할까요? 베트남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군은 자신들이 총을 쏘아대는 대상이 누군지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공산군이 있다고 알려지면 그 지역 아무에게나 총을 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한국군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미국 언론에 실리기도 했다. 이른바 민간인 피해 논란이었다. 얼마라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겠죠. 없다고 내가 가능할 수도 없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건. 지나온 이야기니까. 직접 보신 경우도 있습니다. 있다고 그렇게야만 생각합시다. 그림도 싫고. 베트남전의 전사자 110만 명. 그러나 민간인 희생자는 150여만 명. 군인보다 민간인의 희생이 더 컸던 전쟁. 피를 보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 그래요. 같이 그냥 그게 된 것은 월남전 때부터야. 돈맛을 알았죠. 특히 고급 장교들은 그 뭐 전쟁 가는 뒤에서 그만 이거 뭐 냉장고 내서 뭐 맥주나 마시면서 선풍기 틀어놓고 그 아무리 더운 열대 지방에서도 아주 뭐 화스러운 생활하면서 한 1년, 2년 보내고 돈벌이가 온 사람이 있었어요. 베트남 얼굴도 못 본 사람이 많아요. 전방에서 뭐 죽어가는데도. 사병들이 전방에서 죽음과 싸우는 동안 일부 장교들은 돈을 위해 뛰었다. 군수품을 빼돌리는 일부터 심지어 밀수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베트남은 전쟁터가 아닌 기회의 땅이었다. 돈이 그렇게 남아도 이게 공짜 돈이잖아요. 서로 가져가려고 보는 놈이 임자. 그랬어. 오죽했으면 그 우리 병사들이 나눠준 소고기 국이, 고기를 가득 차야 할 국이 비스켓을 풀어놓고 그 양배추 몇 점 풀어놓고 이래가 대충 끓여서 보냈겠어. 그 다 중간에 다 해먹는 거 아니에요. 저 우리 뭐 부대대장 그 양반이 뭐 찻대기로 걷다가 뭐 팔아먹어가지고 또 들키고 뭐 이런 게 막 비일비재하죠. 그러면 서로 또 다 도둑놈들끼리인데 아유 뭐 다 이렇게 봐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다 뚱뚱거리고 잘 살고 말이야. 옛날에 뭐 도둑 아닌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 못한 사람이 바보지요. 시대가 그랬는데. 한국 전쟁 이래 최대의 희생자를 낸 사건, 베트남 참전. 그러나 5천여 명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전선 없는 전장에서 세계 그 어느 전사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커다란 승리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슬기, 그 의로운 자세가 바로 유신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귀중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베트남 특수로 벌어들인 외화가 10억 달러가 넘는다고 발표했다.
연이은 32만 명의 군인들이 국내로 송금했던 수당만 해도 자그마치 전체의 25%. 이런 전쟁의 성과를 발판으로 한국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기속한다. 박정희는 베트남전 기간 동안 삼선 개헌과 유신에 성공했다. 이후 살아있는 동안 손에서 권력을 놓지 않았다. 먼 이국 땅에서 있었던 전쟁의 상처는 곧 잊혀졌다. 베트남이 우리에게 마치 경제적인 부흥을 준 것처럼 확대해 가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준